네, 김은진 뉴스인 3월 13일 두 번째 코너 당선 레이더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될 인물과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레이더 세우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두 분 모셨습니다. 박원석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장윤성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박원석 책임위원님은 저희 유튜브 처음이신데요. 네네. 구독자분들한테 조금 더 소개하시면서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우리 애청자 여러분. 제가 굉장히 나오고 싶었는데 한 번도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귀하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왜 날 안 불러주냐. 고맙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네, 아니, 책임위원이라는 말이 좀 낯선데요. 저도 낯설어요. 그게 네. 이제 정당의 최고위원회인데 이 새로운 미래에서는 뭐 제가 새로운 미래에 결합하기 전에 당원 당규를 제정하면서 기존의 최고위원회라는 그 기구의 명칭이 갖는 뭔가 좀 부정적 선입견이 있다. 뭐 봉숭아학당 느낌도 주고 또 최고위원회가 생산적인 게 아니고 매일 앉아서 싸움만 하는 이런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좀 바꿔보자 그래서 책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바꿨는데 입에 잘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도부 인사이시다 이렇게 뭐 그런 이해하면 거죠. 되겠네요. 예, 장윤성 기자님은 저희 유튜브 두 번째 출연이신데 그 당시에는 또 KBS 신년 대담을 샅샅이 분석해 주셔가지고 높은 또 이 조회수를 그랬습니까? 자랑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잘 다행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또 게다가 두 분이 굉장히 오랜 직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예, 오래 알고 지냈죠. 네. 90년대 중반부터니까요. 95년. 네. 그러면 20년도 넘으신 사이 아닌가요? 네. 그렇죠. 내년이면 30년이네요. 30년 지기 예, 방송 예. 본격. 예.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화요일 고정 코너가 박성태, 장성철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정치 현안 토크를 네. 하는데요. 박장대소라고 하는 코너거든요. 아, 두 네. 분도 오늘 또 다른 의미의 박장이시긴 그러네요. 합니다. 네. 박장대 다음에 뭐가 붙을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는 포인트 잘 잡아주시고요. 예, 아무래도 또 오늘 새로운 미래 모셨으니까 새로운 미래 컨설팅을 하면서 좀 넘어 현안도 같이 짚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역 의원들이 좀 이렇게 들어오실 가능성이 어떤가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현재로는 이제 세 분이 현역 의원이 함께 하고 계시고요. 네네. 그리고 몇 분 더 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게 워낙 조금 예민한 문제입니다. 아, 몇 분이나요? 예. 뭐 한 두세 분 더 거론이 되는 분들이 오. 있어요. 근데 이게 당적을 옮긴다는 게 이제 개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실존적으로 이제 큰 문제여서 저희 내부에서도 그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고 계신 분들만 알고 계시고 아무래도 이제 원내에 있는 의원들 간에 이런저런 접촉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뭐 저희는 그걸 그러려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현역 의원이 와서 이를테면 5명 이상 되면 국고보조금도 받고 또 뭐 의원 수가 많아지면 기호도 앞으로 가고 여러모로 좀 장점이 있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미래의 정체성이나 이미지에 그동안에 약간의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친 점이 있어요. 2월 4일 날 창당을 했는데 창당하자마자 2월 9일 날 그 개혁신당하고 통합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순항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됐잖아요. 예, 앞서서 한번 그리고 그런 나서는 경험이 있으셨죠. 계속 이제 민주당 공천 파동이 일어나면서 현역 의원 누가 이적해 오느냐 이게 이제 거의 새로운 미래의 이슈의 중심인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뉴스가 그러니까 그렇죠. 정당이 당을 만들고 당의 어쨌든 정체성이나 가치나 비전이나 그걸 중심으로 이제 당을 알리고 당의 확장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계속 통합, 뭐 영입, 입당 이걸로만 이제 당이 회자가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좀 흔들렸어요. 자꾸 이제 무슨 노쇼 사태 이런 게 일어나니까. 아, 그래서 지금은 뭐 새로운 미래 구성원들 간에도 의견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에 너무 이제 연연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 이 총선의 뭐 그 선거 비용 지원도 중요하고 기호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걸 핵심에 둬야지 자꾸 이게 외적 요인에 의해서 흔들리는 모습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장 기자님 취재하신 네. 바가 있지 않습니까? 두세 명 누군지 좀 알려주십시오. 박원석 아니, 의원님이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뭐 그러니까 뭐 예의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이번 경선에서 탈락한 분들이겠죠. 민주당에서.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송갑석 의원 등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결행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미래로 갈까 했다가 우선 멈춤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 이유를 좀 들어보면 어떤 거냐면 정치적 미래가 보장될 수 있겠냐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별로
없더라는 무소속으로 것이죠. 뛰는 게 낫다. 그렇죠. 차라리 무소속 민주연대가 나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서른 의원도 사실은 본인은 그 이낙연 대표하고의 인연을 생각하면 가야 옳은데 그 부천 지역의 지역 당원들 지지자들 그다음에 보좌진들이 절대 안 된다. 예,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다가 이제 어쨌든 결국 선택을 하긴 했는데 선거에 도움이 될 거냐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좀 찍고 있는 것 같고요. 본인의 당선 여부에. 예, 그렇죠. 그리고 홍영표 의원도 아마 어쩌면 홍영표 의원이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후보 가운데 하나 아니냐라는 전망은 뭐 기자들 사이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역 관리를 워낙 열심히 예, 했다고 부평에서 하죠. 워낙 네. 지역 관리를 오래 했고 그리고 또 민주당 후보가 박선원 후보인데 그 국정원 출신이고 잘 인지도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홍영표 의원 정도가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분들은 어찌됐든 민주당의 복원 진짜 민주당 뭐 이런 노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뭐 양당 심판론 민주당 복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워낙 사실 지지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언론으로부터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이낙연 대표가 광주 가느냐 뭐 언제 출마 선언하느냐 뭐 출마 선언했지만 뭐 주로 관심은 이렇게 좀 잡히는 것 같고 그밖에 다른 정당 활동들은 사실 언론에 큰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이제 광주 출마가 말씀처럼 이제 가장 이제 관심사를 끄는 사안이긴 한데요. 지금 이제 좀 어떻게 선거 전략 좀 알려주시겠어요? 결국 당선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출마 지역구를 어디로 할 거냐도 저희로서는 뭐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는데 그래서 광주 현지의 민심이나 여론을 들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정말 압도적으로 이제 광산을 출마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건 이제 민영배 의원이 이른바 지금인 그 당내에서 이제 친명으로 분류되는 의원 중에 한 분이고 또 무슨 꼼수 탈당 이런 논란도 좀 있었고 이번에 거의 광주 전역에서 이제 기존의 의원들이 대부분 다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천에서 탈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의 유일하게죠. 거의가 아니고 살아남은 이제 재선 도전 의원이 됐는데 민영배 의원이. 네, 그렇다 보니까는 민영배 의원에 대한 지지도 있지만 반감도 상당한 것 같아요. 광주 민심 속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마 이제 이낙연 대표가 출마한다면 광산을에 출마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근데 다른데 정치 신인들이 출마한데 이낙연 대표가 나가기에는 조금 그거는 좀 맞지 않는다. 도의상도 맞지 않고 체급도 맞지 않고 그런 의견이 많아서 광산을 출마를 선택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정권 심판 여론이 워낙에 높아요. 광주가. 그리고 지금 새로운 미래나 이낙연 대표가 오히려 거기에 뭔가 좀 분열적인 요소를 제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민주당 공천 논란을 겪으면서 광주 민심이 상당히 요동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대로 이게 그 민주당이 제대로 정권 심판하고 총선 승리하고 더 나아가서 정권 교체할 수 있겠냐. 근데 이런 약간 비관론 혹은 의심 이런 것들이 이제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때문에 이제 광주 민심을 향해서 경쟁이 있는 광주 정치, 경쟁이 있는 호남 정치가 돼야 이게 경쟁력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이낙연 대표는 뭐 전 국민 누구나 아는 정치인이고 경륜이 있는 정치인인 것만은 분명하니까 그동안에 광주에서 그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정치인이 안 나오니까 광주 시민들이 어떤 방식을 선택하냐면 계속 갈아치워요. 초선 의원들을. 계속해서 계속 갈아치웁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재선 의원이 거의 안 나와요. 시장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광주를 위해서 호남을 위해서 좋은 선택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이 경륜과 어쨌든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인물을 이번에 선택해달라 이런 호소를 한편으로 하려고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중요한 거는 8개입니다. 광주의 선거구가. 그 8개 선거구를 저희가 다 채운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모두 출마. 지금 절반 새로운 가까이 미래? 절반 가까이는 지금 출마자가 확보가 됐는데 모두 출마를 앞으로 남은 며칠 사이에라도 지금 망설이고 있는 분들도 있고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을 좀 설득하고 용기를 내도록 해서 거의 전 지역에 출마를 해야
선거 진영이 좀 갖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광주에서 1대1 구도를 지금 민주당과 만들겠다. 전역 8곳에서. 예, 호남도 현장 취재 많이 가셨잖아요. 예, 장 기자님. 광주 현장 취재도 다녀왔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방송 오기 전에 전남일보 기자를 통해서 역시 지역 정치가 열취제하시는 또 장 기자님. 네, 상황이 어떠냐. 특히 이제 그 민영배 의원도 사실은 논란이 있었어요. 지역에서. 왜냐하면 경선을 하는데 본인하고 꼴찌 후보를 붙이고 2, 3위 후보가 탈락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이게 과연 올바른 경선인 거냐에 대해서 지역 언론들이 세게 비판하는 보도를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낙연 대표가 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어떤 파장이 있을까 싶어서 물었는데 전남일보 기자의 판단은 이런 겁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 대부분의 기자들의 판단인데 그래도 쉽지 않을 거다 이낙연 대표가.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배신자 프레임이 이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대구에서 유승민 대표가 겪었던 과거에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예, 그렇죠. 똑같은 프레임이 작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정부 심판 오늘 뭐 아침에 한겨레 신문 보도 보면 뭐 르포 기사로도 나오지만 정권 심판 여론이 굉장히 큰데 여기에서 왜 당신이 나와서 이재명 심판론을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옳은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남일보 기자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선거에 나와도 크게 영향을 미칠 분위기는 아니다. 그리고 왜 나오냐 뭐 이런 얘기도 있대요. 그리고 누굽니까 저 박지원 전 원장에 따르면 돌팔매 받는다. 예, 출마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가 선택할 지역은 없죠. 그렇다고 해서 뭐 수도권 어디를 가기도 어렵고 결국에는 호남에서 선택을 받아서 그 기운을 가지고 뭐 대선까지 가야 되는 그런 운명인 건데 과연 이번 선거에서 이낙연 대표가 어떤 선택을 받게 될지 몇 %나 받게 될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게 바로 조국 돌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5.18 묘역에 와서 인사하고 할 때만 하더라도 그 현장에 취재 기자들도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관심이 없었고 저 사람 왜 또 출마하냐 이상하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후에 나오는 메시지가 상당히 세고 간결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파장이 점점 커지고 실제로 진보의 예인선이 되겠다는 주장을 하고 정의당을 대체하겠다는 입장이고 거기다 이제 신장식 변호사가 합류하고 이제 라인업이 갖춰지면서 광주 전남 지역에서 오히려 조국에 대한 그 혁신당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몇 주 사이에 그 광주 전남 지역의 여론 지형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기자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배신자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말씀처럼 유승민 전 대표가 지금까지도 사실 고생을 하고 있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은데 특히나 대구 경북에서 이제 핵심 당원들의 어떤 마음을 좀 사지 못하는 것들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낙연 대표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부담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돌파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뭐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다소는 뭐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기도 할 겁니다. 실제 그 이낙연 대표가 배신자라고까지 규정될 만한 이제 그런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선 과정에서 어쨌든 이러저러한 쟁점들이 형성이 되고 논쟁이 오가고 그건 뭐 어느 당 경선에서나 있는 일인데 경선 끝나고 나서 본선에서는 어쨌든 또 열심히 이 경쟁 후보로서의 역할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대선 패배의 책임을 이낙연 악마화로 빠져나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에서. 그게 먹힌 거죠. 호남에서 일정하게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는 뭐 억울하지만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피하거나 우회해서 설득할 방법은 없다. 정면 돌파하고 돌팔매를 맞더라도 지난 대선 이후로 또 이낙연 대표가 책임지거나 또 광주 시민들이나 호남 그 유권자들을 향해서 사과해야 될 건 사과하되 또 본인이 생각하는 지금 이대로의 민주당, 지금 이대로의 호남 정치, 이른바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 이걸로 승리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실은 출마를 안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본인이 해놓은 얘기를 잘 안 바꾸는 스타일인데. 엄근진으로 유명하시죠. 예. 그 지난번에 이제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불출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총선에 다시 출마한다는 게 사욕으로 보일 수 있지 않겠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주저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이제 당내에서는 설득을 많이 했죠. 결국에는 호남에서의 여론을 바꾸려면 민심을 바꾸려면 출마하시는 수밖에 없다. 출마하지 않고 피해간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그게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치를 떠날 텐데 정치를 떠나고 나서 호남에서 그 이낙연의 역사가 배신자로 남으면 그건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근데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앞서 이제 뭐 대선 얘기가 나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를 지금 염두에 두거나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이낙연 대표의 처지가. 냉정하게 보면 은퇴로 가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정치가 이대로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양당의 어떤 적대적인 그 패싸움과 같은 이런 정치로 갔을 때 사실 비전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이게 정치 지형의 변화를 작은 변화라도 만들고 싶다. 이제 이런 절실함이 더 큰 거고 개인의 정치적 욕심은 많이 내려놓기도 했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객관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이낙연 대표가 대선이라는 겁나한 난관을 뚫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믿겠어요. 물론 그런 어떤 응원이나 지지를 보내는 또 이 팬덤이나 또 지지자들은 있겠지만 객관적 상황이 그렇지가 못해요. 때문에 이낙연이 무슨 사리사욕으로 본인이 대권욕으로 당을 만들고 지금 무리한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제 이낙연 악마의 일환으로 끊임없이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나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시동 거시는 건가요? 아니, 사실은 새로운 미래로 가려고 했던 민주당의 아주 핵심 관계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낙연 대표 아무 데도 출마하지 마라. 광주 특히 출마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협상이 다 되다가 막판에 이낙연 대표가 광주는 꼭 출마하고 싶다. 그래서 출마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안 들어가기로 협상이 결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낙연 대표가 정치에 욕심이 없고 출마에 욕심이 없다는 것은 저는 일종의 레토릭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광주 출마하지 않고 큰 틀에서 더 많이 내려놓는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상당히 더 많이 건너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선거판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보다는 훨씬 더 판이 커질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이번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의 파열음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잦아든 것처럼 뭐 선대위 출범하고 이러지만 이게 잦아든 게 아니거든요. 다 지금 계산서에 다 적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민주당은 굉장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중요한 건 반윤전선에서 이 선거를 반드시 윤석열 심판 선거로 치러야 된다라는 어떤 역사의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넘어가는 것이지만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마도 민주당 내부에서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이고 이 혼란의 핵심 중에 한 분이 사실은 새로운 미래에 가려고 결심을 했었다가 막판에 이낙연 대표의 광주 출마 문제로 틀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본인 확인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건 맞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단독 공개. 예. 단독 공개. 그래요. 이게 장윤선의 제가 단독 공개. 편의점에서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 취재가 일방적으로 한쪽만 낸 거고요. 뭐 임종석 실장이잖아요. 다 얘기하는 이름까지 임종석 공개하는 실장이에요. 것으로. 근데 그럼 사실로 확인을 해주신 거네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임종석 실장은 참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전말을 다 알고 있고 3월 1일 날 본인이 이낙연 대표를 찾아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도 다 들었고 그래서 다음 날 예정됐던 기자회견도 물렸고 그 다음 날 저녁까지 답을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전화를 해서 탈당을 할 건데 출마는 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 초식이 뭔지. 그래서 그거 좀 납득이 안 되는데 무슨 얘기냐라고 했더니 어쨌든 출마 문제는 흐려놓고 싶다. 본인의 임종석 전 실장이 그래서 본인의 뭐 와서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울 도착해서 연락을 하겠다. 그리고 문자 한 통 보낸 거예요. 편히 쉬시고 내일 전화하겠다. 그리고 새벽에 이제 그 문제에 당에 남겠다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올리고 연락이 두절된 거지 무슨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결렬되고 그거는 본인 주장이고요. 전혀 그런 일이 없었고 출마 안 할 수 있었어요. 이낙연 대표는. 정말 그게 문제였다면. 뭐 이렇게 본인이 출마하고 싶어서 나선 게 아니었는데 등 떠밀려 나선 거예요. 등 떠밀려 나섰는데 이낙연 대표가 출마 안 하는 게 판을 더 크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은 뭐 그걸 마다할 이유가 뭐 있었습니다. 출마 안 할 구실이나 핑계만 찾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진심이었다면 출마 안 할 구실이나 핑계를 준 거잖아요. 그걸 왜 못 받아들입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이간 저간 보다가
결국 본인이 이제 뭐 내려놓은 건데 그 책임을 또 왜 이낙연 대표한테 씌우는지 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건 뭐 추가 취재를 한번 해보세요. 누구 말이 맞는지. 저는 사실 이게 새로운 미래가 보면 분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막 그 정치인들 다 취재하면 얘기가 다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또 미래 각자 내부는 분쟁이 없어요. 근데 네, 제가 각자 새로운 입장. 미래라는 네. 정당에 저도 지금 몸을 담고 있지만 사실 좀 낯설어요. 제가 정의당인데. 불만을 갖는 건 당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휘둘리면 안 되는 겁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뭐 오니 많이 이런 얘기에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겁니다. 근데 마치 그런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당이 안 되고 오면 당이 되는 것처럼 이 당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 게 정작 새로운 미래가 지지를 못 받는 이유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해요. 네. 안타깝네요. 예. 굉장히 이제 숨겨진 이야기들을 쏙쏙들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저희로서는 아주 감사드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와중에 또 민주주의의 의의라고 하시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슈퍼챗을 쏴주셨는데요. 이제 참 언론인 장윤선 대기자님 늘 지지와 응원합니다. 아이고, 라고 늘 하십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공항 이런 데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랜드 저널리스트 아니고 웨이팅 펄슨. 그렇죠. 이런 웨이팅 의미. 펄슨. 네, 알겠습니다. 예, 여튼 이제 그 관련된 이게 속속들 이야기들은 또 추가 취재를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각자 저는 입장은 사실 이렇다. 좀 이런 예. 그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가 유능한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박원석 의원도 사실은 정의당에서 굉장히 그 맹활약을 하던 진보 노선의 정치인이고 그리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뭐 김종민 의원도 사실은 과거에 학생운동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사회개혁을 위해서 활동했던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새로운 미래가 아젠다 설정을 좀 더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슈 파이팅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뭐 민주당에서 누가 탈당을 할 것 같다, 누가 뭐 경선 탈락을 했네, 그럼 이 사람이 오네 마네. 사실은 지금 한 이 당이 창당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그것밖에 없어요, 뉴스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갈 여지가 없는 것이죠. 반면 조국 전 저 장관의 그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빠르게 의제 설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논점 이탈을 하지 않고 기자들의 취재력이 모이고 뭐 단톡방에 400몇 명이 넘는 기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의제 설정 기능에서 새로운 미래가 상당히 힘을 못 내고 있다. 그러니까 유능한 정치인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싸움하느라고 누가 오네 마네 이것만 가지고 갈등하느라고 실제로 해야 될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다 야당 출신들이고 진보 정치인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해야 할 제1의 전선은 반윤 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심판과 관련해서 어떤 정치의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들어가서 22대 국회에서 새로운 미래가 최소한의 어떤 입법 활동을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제1호 법안은 뭘로 삼고 있는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진 대안이 있는 야당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치의 내용을 조금 더 튼실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떤 아니 뭐 컨설팅, 많은 지적이고요. 근데 이제 이 제3당 특히 소수당이 선거를 치르는 전략은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정책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아요. 3당이 얘기하는 정책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조국 신당이 정책이 있어서 들리는 게 아니고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이라는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선명하게. 근데 이제 그 새로운 미래도 이제 민주당이나 혹은 진보 정당의 뿌리를 가졌던 정치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선명성이 그 자체로서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김종민 대표도 그렇고 새로운 미래 오신 분들의 서사가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보였던 패권주의하고 갈등하다가 나온 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분들의 이미지가 이제 반명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여기서 반윤을 얘기해도 그건 작게 들리고 반명을 얘기하면 그건 크게 들리고 이제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미래는 마치 무슨 뭐 반윤을 얘기하지 않는 반명 정당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이재명의 민주당으로는 정권 심판 제대로 할 수 없다. 정권 교체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새로운 경쟁 체제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거는 적대적 이 진영 대결에 마치 패싸움이 돼버린 것 같은 이런 정치나 이런 선거의 모습과는 다른 정치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삼지대 정치를 하고자 했던 근본 취지도 거기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때문에 진영이 다른 개혁신당과 통합을 하려고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지금 잘못 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여기에 핵심 프레임이 진짜 민주당인 것처럼. 근데 글쎄요, 진짜 민주당, 가짜 민주당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선거 구도를 가져가 가지고 저는 새로운 미래가 승산이 있을까? 별로 승산이 없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어쨌든 정권 심판의 시간이기 때문에 심판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강해요. 이 국민들의 이 바램 그 네. 기대 속에는. 근데 여기서 무슨 진짜 민주당, 가짜 민주당 이거는 민주당 내부의 공천 파동이나 이런 걸 평론할 때 하는 얘기이지 그게 이제 선거의 전선이나 구도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가 얘기하는 프레임, 전선, 구도 이런 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민주당으로는 정권 심판도 정권 교체도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는 것을 보다 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어떤 대안으로서 그 새로운 미래의 뭐 인물 또 뭐 정책, 선거 전략 이런 것들이 선보여야 되는데 인물 측면에서 그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안감이 많아요. 지금 야권 지지자들 호남 특히 많습니다. 불안감을 넘어서 의심의 단계까지 가 있어요.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안 보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지난 대선을 경쟁했던 그 경쟁자이긴 하지만 이낙연 대표의 연세도 있고 또 이낙연 대표에게 씌워져 있는 배신자 프레임 이런 게 있다 보니까는 대체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저는 대체제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분은 사법 리스크를 못 넘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 정당성의 한계를 못 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국면에서 대체제로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 효과의 차이가 조국 신당으로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선거 막판까지 유지될까? 왜냐하면 정치에는 어쨌든 명분이나 정당성이 중요한데 그 명분이나 정당성에 근원적 결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에 비법률적 수단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 저는 그건 정당의 명분도 정치의 명분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모이잖아요. 뭐 황운하 의원을 비롯해서 이게 저는 한계를 드러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이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연합 정치가 가능하냐 이번 총선에서 반윤 전선의 연합 정치가 가능하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민주당만으로도 이 산을 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이 벌써 9번째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그리고 4월 4일 날 최수근 상병과 관련된 특검법이 또 표결을 통해서 대통령이 갔을 때 다들 그래요. 100% 거부권 행사한다. 그러면 10번째 거부권을 이제 대통령이 행사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더 이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는 민주당만으로 안 되고 범야권이 다 합쳐야 그래서 200석을 넘겨야 이게 가능한 전국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재명 심판인 거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고 불안해하고 저걸로 리더십이 형성될까? 이것은 그 차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제1의 과제인 윤석열 심판의 산을 넘고 그러니까 강을 건너고 그다음에 뭐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다음에 순서대로 심판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양당 심판론이라는 것으로 과연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은 새로운 미래가 큰 점수를 받지 못하고 어려운 미래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좋은 미래, 새로운 미래로 가려면 여기에서 이재명 너는 안 돼. 이거보다 그걸 넘어서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자기 대안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자기 정치의 내용을. 근데 그것은 없고 계속 이재명 대표 리더십으로 되겠냐 안 된다 이 얘기만 하니까 사실 언론들이 그 새로운 미래를 의제로 삼아서 기사를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뭐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좀 새롭게 좀 새 판을 짜고 이 반윤 전선의 새로운 미래가 적극적으로 결합하면서 자기 의제를 뭘로 가져갈 거냐 이 내용을 갖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30년 지기의 어떤 컨설팅이라는 차원인데 그러니까 정권 뭐 좋은 심판론에 얘기예요. 굉장히 네. 또 아까 동의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아니 정권 심판론이 예. 주 전선이죠. 예, 핵심이라고. 그러나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거의 양상이 시시각각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정권 심판론이 높았다가 이게 좀 이완됐다가 지금 뭐 다시 결집되잖아요. 이런종섭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네. 근데 아직도 이제 30일 가까이 7, 8일 남았기 때문에 몇 차례 이게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 변화의 시기에 이제 새로운 미래는 국민들한테 이제 어떤 그 프레임으로 선거에 등장을 할 거냐. 이건 이제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겁니다. 이번 선거가 그 대선의 연장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발전적이지 않은 선거입니다. 통상 이제 대선은 전망이고 총선은 심판이라고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총선은 좀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또 심판의 선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네거티브한 선거로 치러지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총선에 이제 삼지대의 어떤 변수 같은 것들이 드러났을 때 보면 안철수의 새정치, 호남에서의 돌풍 여지가 있었거든요. 양당 정치의 틈바구니에서 뭔가 이 양당 정치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유권자층을 소구하는 그런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보면 여전히 그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한 16%, 20% 가까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양당 정치에 대한 불만이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게 여론조사의 지표로는 결국 양당으로 다 집중되고 그건 다시 말해서 삼지대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거의 기본적인 성격이 패싸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한쪽을 갖다가 무너뜨려야 되겠다. 절멸시켜야 되겠다. 이게 워낙 강하게 구도로 작용하다 보니까 좀 안 들리는 측면이 있어요. 삼지대에서 네네. 얘기하는 그거는 저희가 안고 있는 딜레마이기도 하고 개혁신당도 지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어떻게 보면 좀 출발점이 달랐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선거의 전략도 접근하는 전략도 달랐고 근데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이른바 그런 정책 공약 그 한국 사회 개혁에 관한 다 이것도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선거 구도에서. 이게 지금 이제 삼지대가 좀 이 선거판을 비집고 들어가서 뭔가 이게 공간을 만들기가 어려운 선거가 돼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남은 이제 28일 동안에 앞서 얘기했던 그런 정권 심판론에 기반해서 이 새로운 미래가 어떤 대안을 보여줄 건지를 국민들에게 좀 분명하고 예각적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1, 조국신당이 6, 무당파가 19. 그리고 그 이제 여당 다수 당선을 원하냐, 야당 다수 당선을 원하냐 했을 때 다 합쳐 보면 국힘 다수를 원하는 거는 39, 그리고 민주당이 35, 그리고 제3지대가 16%이거든요. 그럼 다 합쳐보면 여당 39, 범야권 51. 그러니까 과반 이상의 사람들이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한 1년 10개월여 기간 동안 계속된 심판 여론이고 이게 뒤집힌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어떤 야당 세력도 여기에 복무하는 것이 최우선 제1번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뭐 특검 연대가 됐든 지금 뭐 특검 정국 아니겠습니까? 뭐 조국혁신당에서는 한동훈 특검법도 내놨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어제 이종섭 특검법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의 짝대기가 엇갈렸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곤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특검법을 계속 이제 발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한 부부 종합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2016년 촛불혁명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정말 했었어야 됐던 게 바로 개혁입법연대였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 후과가 지금까지 오는 것이고 지난 대선에서 0.73% 표차로 운명이 갈린 거고 그것의 연장전으로 이번 총선이 또 열린다. 근데 여전히 국민들은 심판론이 높고 이 정서에 깃대서 야권이 분열하지 않고 범야권이 연대해서 이번 선거를 잘 치러야만 그래야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 안에서 제대로 된 그 연합정치의 모델을 좀 보여주는 것도 국민들로서는 좀 보는 맛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양당,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만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양상이 아니라 좀 새롭게 편성된 지금 보면 녹색정의당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을 좀 뛰어넘는 새로운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치가 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정말 두 분이 너무 말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예. 아니 30년지기의 원론적으로 케미. 맞는 말씀인데 네. 그 연합 정치가 되려면 민주당이 비례 위성 정당 같은 걸 하면 안 되죠. 거기에 찬물을 껴안는 거잖아요. 뭐 그것도 연합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연합에 동의하지 않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많이 있고 결국에는 이제 선거제를 다시 병립형으로 돌리니 아니면 연동형을 유지하는데 의석을 그러면 국민의힘이 다 가져가니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저는 그냥 맡겨놨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자신들이 그냥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돼요. 그런 걸 하면서 연합정치를 얘기하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고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 공천입니다. 아니 당내에서도 의견이 조금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공존이 안 되는데
아예 다른 정치 세력과 연합과 공존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재명 대표는 뭐 연합정치론자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야권이 단결해서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또 안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그 구체적인 본인의 그 생각하는 야권이 단결해서 정권 심판을 하자는 것의 구체적 그런 구상이 뭐냐. 그런 생각을 실제 갖고 있다면 공천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위성정당 같은 걸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본인을 중심으로 한 당의 어쨌든 권력 기반을 확고히 하고 그 권력 자원을 바탕으로 이번 총선에서 가능한 최대치 의석을 달성하는 게 주된 목표지 실제 윤석열 정권을 가능한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심판하는 게 주된 목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저희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공천을 저렇게 할 리가 있나? 그게 아니라면 과연 저런 위성정당 같은 걸 만들어서 또 만들어 놓고 지금 뭐 누구는 물러나라 막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다 국민들의 눈에 지금 어떻게 비칠까? 이런 점을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박원석 의원님도 이제 정권 심판론이 높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야권의 연대는 아니지만 여튼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아까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제 제3지대 역할에서 조국 혁신당을 넣어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이게 양당 구도 안에 조국 혁신당은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여튼 이제 지지세가 이게 무당파로 잡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높게 올라가는 건 맞잖아요. 그럼 그 원인은 뭐라고 좀 분석하세요?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그 일종의 이제 교차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투표까지는 안 가고 있지만 교차 지지죠, 일종의. 그래서 저게 파일을 키우는 거냐, 있던 파일을 나누는 거냐. 현재로서는 있던 파일을 나누는 쪽이 더 강한 것 같아요. 파일을 키운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 빗대서 얘기를 하면 당시에 이제 열린민주당이 매운맛 민주당을 표방하고 만들어졌잖아요. 열린민주당도 초기에는 기세가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뭐 김어준 씨를 비롯해 가지고 어쨌든 그 민주당이 만들었던 비례위성정당 캠페인을 강하게 하면서 이제 열린민주당 비판하고 또 당시 민주당에서 저 사람들이 이제 입당도 못한다. 총선 끝나면 이렇게 선언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지지가 빠져가지고 마지막에 쪼그라들었는데 결국 다 입당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랑 다 통합했지 않습니까? 선거 끝나자마자. 저는 조국 혁신당은 그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양상이. 처음에는 선을 좀 세게 그으려고 비례연합정당의 조국 혁신당 참여는 불가하다. 또 자중했으면 좋겠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여기로 이제 지지가 모이고 민주당의 공천에 실망한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조국 혁신당 쪽을 쳐다보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어차피 나중에 다 같은 고양이가 될 거.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조국 대표를 만나서 대표 간 회동을 하고 협력을 얘기했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그 조국 혁신당은 그야말로 위성정당 전략이죠. 그리고 이 좀 지지자들과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를 포함한 그 당 수뇌부들과의 생각의 괴리가 약간 있는 게 이제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실망해서 조국 혁신당으로 돌아선 분들이 많은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나 이재명 대표의 공천에 대해서 눈곱만큼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건 또 만약 그렇게 비판을 했을 때 이른바 이제 뭐 교차 투표를 얻어내는 이런 전략의 차질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모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이제 그 선거 이후에도 독자적인 정당으로 존속할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민주당의 의석이 아주 충분해서 예를 들어서 과반 가까이 되고 조국 혁신당과 합하면 국회에서 과반 이상으로 뭘 할 수 있는 이런 구도가 된다면 그럴 수 있어요. 당분간은. 근데 그게 아니고 민주당의 의석이 축소되면 또 민주당이 갖고 있는 구심력에 의해서 또 조국 혁신당 내부에서 상당한 원심력이 작용해서 거기에도 원래 뭐 진짜 민주당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지는 민주당 DNA가 있지만 공천 못 받으니까 여기 온 분들이 많잖아요. 그 원심력이 작용해서 전 통합될 거라고 봅니다. 조국 혁신당 바람이 새로운 미래하고는 안 합쳐요? 그럴 가능성은 새로운 미래 제가 있는 한 없겠죠.
박원석 책임위원이 막는다. 조국 혁신당의 바람이 결과적으로는 좀 막판에 사그라들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좀 어떻게 빠질 보세요? 거예요. 사그라들지 않겠지만 좀 빠진다. 빠질 겁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장 기자님 취재 결과에 따르면. 저는 그 이후에 캠페인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28일 선거 남았는데 28일이면 28개의 역사가 세워졌다 흩어졌다 할 수 있는 날들이기 때문에 이후의 과정에서 어떤 뭐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서 지금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소위 정권 심판을 해야겠다라고 판단하는 그러니까 중도 유권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조선일보의 분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일 조선일보가 일면 머리로 조국 신당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표심이 상당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지금 이 파이가 완전히 커져서 이른바 이제 중도 보수층까지 넘어오는 수준으로의 선거판이 커지는 거냐. 지금까지의 여론 지형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수도권의 호남 출향민들 그리고 또 호남의 유권자들이 상당 부분 흔들리면서 조국 혁신당 쪽으로 지지를 옮겨가는 분위기다. 왜냐하면 메시지가 상당히 강렬하고 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조금 좀 무딘 면이 있었다면 보다 더 날카롭게 공격적으로 이슈를 제기하고 있고 거기에 또 라인업들이 피해자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차기금 변호사, 뭐 박은정 전 검사 뭐 등등 해가지고 신장식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쭉 있으니까 대중들이 보기에 얼마든지 좀 지지할 만한 그런 라인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지를 보내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혹여라도 조국 혁신당에서도 무슨 실수가 나온다거나 뭐 발언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러면 또 소폭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 흐름이 꺾일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정부 심판론이 계속 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뤄질 요 이슈가 사실 정권 다만 심판론. 저는 예. 민주당 그 민주당이 만든 그 준위성 정당 그 통합형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예. 오히려 거기 지지가 빠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결국 정권 심판론 이야기로 저희가 좀 계속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가장 최근 이슈는 아까 런종섭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종섭 이제 호주 대사죠. 전 국방부 장관이 임명하고 이제 심지어 일을 시작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안이 총선 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세요. 저는 미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월 4일에 특검 발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 부의되죠. 자동 예, 부의가 패스트 트랙 돼서 되어서. 그러면 이제 이게 투표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아마도 민주당은 이번 거는 빠르게 이첩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든 그렇지 않든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100%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4월 총선에 아주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외교 사안에도 이슈가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호주 언론에서도 이미 기사를 쓰기 시작했고 거기 호주에 가 있는 그 시드니 촛불행동 시민들이 아주 적극적이세요. 네. 편의점에서도 아주 많이 인터뷰하고 있죠. 20명 모여서 시위하는데 뭐 언론사들이 엄청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이슈는 줄어들지 않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재판이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 관련된 재판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나오면 또 보도가 되고 환기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슈는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새로운 미래 대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특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이 빨리 통과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총선 이후로 미루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전에 표결해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국민의힘이 응하려고 안 할 거예요. 뭐 응하려고 하든 말든 좀 밀어붙여서 총선 전에 표결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선택이 남겠죠. 거부권을 행사하느니 마느니. 그 국면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저걸 보면서 확실히 그 당시에 최상병 사건을 은폐하는 데 있어서 이종섭 전 장관의 역할 그리고 대통령실의 어떤 직접적인 개입 이게 있구나. 더 그렇지 확신을. 않으면 예. 저렇게 밀반출까지 하면서 밀반출이요. 입을 막으려고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긁어부스럼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종섭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무 관심도 없었는데 갑자기 여론을 여기다 다 집중시켜 버렸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러니까 저거를 저는 몰랐을 거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해외 밀반출을 한 거는 저 입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없어야 감수하고라도. 네, 없어야 되는 겁니다. 국내에. 그러니까 이게 훗날 이 정권이 끝나고 나서든 어쩌면 이 정권 임기 내에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의 그 직무 수행과 관련된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명백한 직권남용 소지가 너무나 커요.
때문에 어떻게 해든지 이종섭을 좀 치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임박해 있기 때문에 특검법이, 그리고 공수처 수사가 조여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너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잖아요. 출국 금지된지 몰랐다. 그냥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법무부가 하는 일을 외교부가 모르게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다가 보세요. 신범철 국방부 차관. 이 사람도 어쨌든 이 사건 은폐에 굉장히 책임이 있는, 최소한 이분이 피의자까지는 몰라도 참고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의혹의 사람이에요. 당사자죠. 예, 아직은. 근데 예. 출금된 사람이죠. 단수 공천 받았어요. 그다음에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신범철 차관하고 비슷한 정도의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그 중요한 어쨌든 피의자가 될지 참고인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분도 단수 공천을 경북에서 받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막판에 혹은 다음 국회에 넘어가서라도 쟁점이 되면 이 방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탄. 전부 방탄용으로 지금 차출돼 가지고 배지를 달게 해주는 건데, 그래서 저는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22대 국회 가면 특검법 당연히 발의해야죠. 저희 새로운 미래에서도 이 최상병 특검법 다시 발의할 겁니다. 뭐 누구는 이종섭 특검법을 얘기하고 누구는 한동훈 특검법을 얘기하지만은 저희는 최상병 특검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다시 발의할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할 텐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문제가 거론될 정도의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국정농단 문제가 불거진다면 그거는 최상병 이 사건 은폐일 거다. 저는 그렇게 네. 예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 02800으로 온 전화에 이태원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예, 그 전화를 받은 장본인이 바로 이종섭 전 장관인데, 그분의 목소리가 누구냐 이거를 이제 그놈 목소리. 이건 영화 제목이고. 예, 영화 제목입니다. 예, 예. 근데 그게 밝혀지면 대통령한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관에게 결국은 7월 30일 날 본인이 이제 수사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결재까지 끝낸 사안을 그 다음 날 돌연 바꿔서 이첩보류 지시를 하고 경북경찰청에 가는 서류를 돌려 세울 수 있게 만든 힘은 장관보다는 윗사람일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겠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임 중에 벌어진 중대한 위법 사안으로 되어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왔을 때 이것을 밀도 있게 하려면 다시 또 돌아가서 연합정치가 가능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200한석 밀고 있는데 이게 다 합쳐서 민주당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플러스 알파의 범야권이 연대해서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로 뭐 민생뿐만 아니라 보니까 사과 10kg 한 박스에 9만 원이 넘었다. 그것도 도매가가.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에서의 지금 국정 운영 실패가 확인되고 있는 이 상황에 야권이라도 정신 차리고 단결해서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맞지.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이재명 심판 좋다 이거예요. 그럼 이재명 심판을 해서 전국이 바뀌냐? 뭐 그럼 하겠어요. 근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뭔가 정치력을 발휘할 그럴 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무리해야 될 타이밍인데 다시 네. 한번 반론의 시간이 필요할 것 아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론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데 네. 뭐 답답한 거예요. 이재명 네. 심판을 뭐 우선할 이유는 없는데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정권 심판을 우선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공천을 하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연합 정치가 안 되고 이재명 대표가 정권 심판할 생각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저런 류의 공천을 하고 그러니까 저런 류의 위성 정당을 만들고 다시 1시간짜리 토론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위태롭게 만들고 당을 위태롭게 만들고 진영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 어쨌든 그 모든 무리를 하더라도 내 사람 내 편이 공천 받아야 된다. 아니 박용진이 공천 하위 10%에 들어서 공천 탈락한 걸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정봉주가 간 걸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걸 갖다가 마치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기는 거죠. 그게 총선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이 정권 심판이 위태로운 가장 큰 책임은 무슨 이낙연이 뭔 힘이 있어서 이 큰 이 구도를 분열시킬 수 있고 뭔 힘이 있어서 다른 그 3지대 정당들이나 세력들이 분열시킬 수가 있겠어요. 내부에서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겠습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이 최상병 이 건은 한동훈 장관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런 식의 출국 금지되어 있는 피의자를 빼돌리는 게 과연 이게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상식으로 갖고 있고 믿음으로 갖고 있던 법치와 정의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물어야 된다. 근데 세상 모르는 거 없이 말대꾸하는 한동훈이 이 얘기만 나오면 모르쇠로 일관해요. 본인이 임기 시절에 있었던 일은 아니다. 눈도 안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주치려고 있죠. 그러고 예, 저는 거의 출국금지는. 스토킹하듯이 예. 쫓아다니면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언론도 그렇고 야당들도 마찬가지고. 다 이틀망이 돼가지고 가면.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 한동훈 정도 영민한 사람이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 사안이고 추후에 문제가 될 사안인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알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말하지 않을 뿐이죠. 네, 저희가 박장대 마지막이 뭐가 될지 모르겠다 시작을 했는데요. 중간에 잠깐 박장대노 할 뻔하다가 지금 박장대합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30년 지기로서 이제 그럼 장윤성 기자님께서 정치인 박원석에게 네. 뭐 출마라든지 지금 이제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그걸로 좀 이야기를 마무리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특히나 댓글에 박원석 이제 책임위원님은 출마 안 하시냐 이런 것들도 좀 질문이 있더라고요. 우리 당원들인 것 같다. 당원들이 몰려오셔서 아까 민트색 하트도 좀 있었습니다. 여기도 민트색 하트가. 예, 예. 30년 지기로서 정치인 박원석에게 하고 싶은 말? 어디로 출마? 글쎄, 뭐 출마는 지금 뭐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박원석이라는 정치인은 굉장히 진보적인 정치인인데 처음에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낙연 대표는 제가 아는 이낙연 대표는 중도 우파 노선이고 이분이 진보적인 분이다라는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노선상에서 큰 틀에서는 이제 민주당, 김대중의 노선 뭐 여기에는 부합하지만 박원석의 가치와 충돌할까 부합할까 이건 사실은 제가 궁금한 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뭐 이후에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해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재선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또 쉬면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번에 어떻게든 어디 출마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요 조언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한번 끝내보면 어떨까요? 일단 뭐 3월 22일 후보 등록까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고요. 예, 13일이니까요. 네. 예. 그리고 이번 선거는 진짜 선거 운동 마감 며칠 전까지 출렁일 선거라고 봅니다. 때문에 아직도 변곡점들이 많이 있고 저도 그런 거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정체성 정치를 포기했습니다. 그 정체성 정치 혹은 이념 정치로는 대한민국의 정치 변화를 만들 수 없다. 제가 계속 그런 정치를 하려고 했다면 예를 들어서 정의당을 나오지 않았겠죠. 내지는 정의당의 어떤 이념이나 정체성을 훨씬 더 확고히 하는 방향의 그런 정치를 했겠죠. 근데 그런 정치로 세상 못 바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지대에 지금 양당 정치와는 다른 진지를 만들고자 이번에 이제 새로운 시도를 했던 거고 물론 제가 애초에 구상하고 시도했던 방향대로 이게 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많이 이제 궤도를 이탈하고 있고 내가 이게 눈 떠보면은 뭔가 이게 좀 설악산에서 패러글라이딩 했는데 북한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는데 굉장히 솔직한 말씀이시네요. 그렇긴 하나 또 정치인은 자기 선택에 후회를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중도 좌파가 됐든 중도 우파가 됐든 서로 저는 공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대한민국 정치인은 그보다 훨씬 더 비합리적으로 작동해요.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가 한 당에서 정치하는 게 좀 이상해 보일 것 같지만 그보다 훨씬 더 비합리적으로 양당 정치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오늘 파란 잠바 입었던 사람이 갑자기 공천 떨어지니까 내일 빨간 잠바 입고 나타나잖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정치를 넘어서려면 저는 무슨 이 좌우의 이념적 구분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이념이 다르고 가치가 달랐던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의 틀을 만들고 그게 하나의 당일 수도 있고 정치권 전체가 그런 어떤 좀 다른 정치 문화로 재편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걸 시작했는데 충분히 성공적이진 못하다. 다만 이제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총선 이후에 또 그 다음 정치를 어떻게 해나갈지는 뭐 길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3월 20일까지도 아직 시간이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4월 10일 이후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30년 지기 어떤 케미 이어질 듯 안 이어질 듯 또 잘 이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수고. 정작 장윤선이 자기 방송에 나를 안 불러요. 자, 편의점에서도 이제 네.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있으신 걸로 아니 알고 저 여기서 있는데 해명해야 되는데요. 그 여러 끝날 때 끝나지 않는 방송. 아니 끝나지 않아요. 아, 좀 예. 끝내. 아니, 전화를 안 받아요. 제가 섭외하려고 전화를 몇 차례 했는데 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일십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30년 지기가 아니. 이렇게 인연이 끝나는구나. 역시 양쪽을 다 확인해야 됩니다. 시사인이 아니었으면 저는 못 만났을 정치인이다. 아니 안타깝게 예. 생각을 아니, 해야지. 저희 방송에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저럴까. 아니 황교안 전 대표도 나오시고 예, 예. 조원진 전 우리공화당 대표도 나오는 마당에 예. 아니 뭐 왜 안 나오시겠어요? 그 방송은 무슨 스펙트럼이 이렇게 거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입니다. 자, 예, 못 다룰 게 없습니다. 저희는. 오늘 임종석 전 실장 이야기부터 지금 박원석 위원님 이야기까지 역시 양쪽 다 이야기 들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임종석 실장님도 혹시 말씀 있으시다면 이 방송 나오셔가지고 또 해명을 하시는 것도 혹은 말씀을 나눠주시는 것도 아주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를 같이 들면서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예, 모두를 다 환영하는 시사인 유튜브입니다. 두 분 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은진 뉴스인 3월 13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이철희 전 정무수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월 30일 오후 2시에 공개 방송 처음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10만을 넘어서 20만을 넘어서 30만을 향해 가고 있는 시사인 유튜브 직접 와가지고 보시고 친밀하게 한 발 더 다가가고 싶으시다면요. 예, 다가와 주시길 바라고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지금 저희가 판매하고 있으니까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막 아마 나갈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